오늘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회의가 남아 있습니다만 이번 주 G20 국가 가운데 사실상 절반 이상이 이미 통화정책 회의를 마친 상태죠. 추가 금리 인상 불확실성이 늘어나는 가운데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마저 4.5%에 근접하면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침체 경고음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또 우리 역시 부동산 PF 부실 문제에서 자유롭지는 못한 상태인데요.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 오늘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9월 연준 회의가 의외다라고 할 정도로 매파로 나오면서 글로벌 주가가 전체적으로 한 단계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어제 그 페드 회의 가지고 예. 기준금리가 동결됐기 때문에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시각이 있었습니다는 예. 상당히 내년도를 이렇게 감안한다면 굉장히 큰 의외다 하는 이런 쪽 말씀드렸습니다. 예. 글로벌 증시가 대부분 다 하락했다. 특히 이제 한국 증시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예상보다 강한 매파 때문에 어제도 장 막판에 미국의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는 오늘도 금리에 민감한 나스닥 중심으로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로 보면 글로벌 증시가 페드 회의, 파월의 기자회견 이후 한 단계 떨어졌었는데요. 투자 심리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빅스 지수도 다시 16 정도로 올라갔습니다는 CN의 FGI 지수, 탐욕 이렇게 공포 지수죠. 이게 일주 전에 54 중립 정도에서 어제는 47, 오늘은 4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중립에서 공포 단계로 떨어졌다. 이렇게 이제 이것이 향후의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예. 이 측면이 지금 월가에서 관심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역시 주요 요인은 금리 인상 사이클의 종료. 월가에서는 많이 기대했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금리 인하 시기까지 뭐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런 쪽에서 내년 3월까지 예상했었으니까 이 기대가 너무 일방적으로 기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빗나가면 금융시장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해 드렸습니다는 예. 그런 환경이 노출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9월 회의가 끝나기 때문에 블랙아웃 기간이 이제 해제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에 따라서 페드 인사들이 제각각 얘기할 거 이렇게 보이는데요. 블랙아웃 기간의 해제, 거기 이렇게 자유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아시겠습니다. 세인트 루이스에 예,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퍼드 대학인가요? 거기에 예. 학장으로 가 있습니다는 이분이 향후의 금리가 고착화가 아니라 장기화, 영원화 이런 쪽에 얘기를 했거든요. 예. 고금리는 앞으로 지속이 된다. 이런 쪽이 오늘 투자 심리를 떨어뜨리면서 주가를 끌어내렸던 배경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역시 세계 증시가 다 영향을 받았는데요. 한국의 펀더멘탈 상당히 좀 안 좋죠. 완충률이 떨어진 상태에서 어제 한국의 코스닥 지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매파적 연준의 충격으로 인해서 어제 9월 20일이 되겠죠. 우리 코스피가 44포인트, 레이셔로 보면 1.75%, 그리고 코스닥이 세계 증시에서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2.5%. 하루 하락폭 지금은 세계 증시에서 가장 떨어졌는데요. 이에 반해서 원달러 환율은 10원 정도 폭등해서 마감 지수로 1,339원을 기록했고 장중한 때에는 1,341원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서 전체적으로 보면 페드의 이렇게 회의 결과가 예. 세계 금융시장을 이렇게 충격을 의외로 많이 주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 일본은행 회의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슈퍼위크 자체는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한번 평가해 주시죠. 네, 이 페드의 따라가기를 많이 하니까 예. 어제 페드의 회의 결과는 영국이라든가 스웨덴이라든가 스위스라든가 다른 국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9월 회의는 일단 금리는 동결했죠. 예. 그리고 이제 관심이 되는 게 11월, 12월 이럴 때 되니까 9월 회의 때는 대부분 따라가기 합니다. 그래서 일단 20일에 있었던 중국, 그다음 미국 시간입니다. 예. 중국은 이제 현지 시간이고, 그래서 전부 동결했는데 노르웨이만 올랐죠. 예. 노르웨이는 페드 회의 결과 전입니다. 대충 유럽 국가들은 영라는데 0.25%포인트 올릴 거로 예상했고 스위스도 올릴 거로 생각했는데 예. 페드가 동결하니까 대부분 다 동결했다. 여기 페드에 따라가지 않는 게 에르도안 대통령이 있는 튀르키예거든요. 예. 근데 당초에는 한 0.5%포인트 인상할 거로 봤습니다는 오늘
1.0%포인트 대폭 올렸죠. 예. 그 4단계를 올려서 사실 그 굉장히 큰 폭으로 올렸다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그 일본은행 회의는 어떻게 될까? 예. 어떻게 되면 기준금리 마이너스 0.1%의 동결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예. 그러나 지금 엔달러 환율이 지금 150엔 근접하다 보니까 이 150원 근접하면 어떠냐 하면 예. 우리가 국제사에서 이렇게 미스터 N으로 도는 게 사각계발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예. 이 사각계발 라인이 125원입니다. 이거 통과하지 않지 않겠느냐 했는데 이거 여전히 통과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구로타 라인 4월 8일 날 퇴임했던 구로타 라인이 135입니다. 이거는 어느 순 하지 않겠다. 특히 엔화 투자하시는 이렇게 건의했던 은행 PB들이 135에는 힘들다. 예. 넘었죠.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위에따 라인이 145 라인이거든요. 근데 145를 돌파해서 148 이렇게 가다 보니까 시장 갭에 나설 수밖에 없는 환경이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 오늘 사실 엔달러 환율이 147, 148 이런 가는 상태에서 보면 기준금리는 동결하겠습니다는 사실은 그 YCC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형적으로 검토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향후의 금리와 관련돼서도 의향지수가 되겠죠. 어제 뭐 전도표도 이렇게 얘기해 드렸습니다는 전도표도 내년에 4.6%에서 5.1% 돼 있었고 위에 따도 YCC를 전향하면 앞으로 금리를 올리겠다는 시사점을 던져주거든요. 그리고 유로랜드 국가 중에서는 이렇게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가 나오지만 예. 넌 유로국, 그러니까 EU 국가에 유로랜드를 포함되지 않는 국가지죠. 이런 국가들은 대부분 다 ECB와 달리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 수준 자체도 한 단계 올라가고 앞으로 올리겠다는 것도 의향도 한 단계 올라간다. 그러다 보니까 블로다 전 그 세인트루이스 총재가 장기화, 고착화, 영속화 이런 세 가지 표현들이 나온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미국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어제 4.5% 돌파 얘기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예. 오늘 바로 미쳐서 4.49까지 올라갔죠. 장중한테 4.5% 근접하다 보니까 많은 쪽이 있습니다는 아무래도 듀레이션이 긴 것들이 금리가 영속화, 고착화하면 저금리에 의해서 전부 이렇게 그 대출받아가지고 투자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예. 또 거기에 투자하는 고객들도 대부분 저금리 체제가 이어질 것으로 해서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했던 것이 2018년, 2019년 국내 증권사를 비롯해서 금융사들이 마치 글로벌 투자하는 것이 뭔가 능력이 뛰어난 것처럼 했던 이런 시각에서 대부분 저금리 체제거든요. 예. 근데 이것이 뭐냐? 사실 지금 고금리 체제가 된다면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겠습니다는 상업용 부동산에 직격탄을 맞을 것이다 하는 이런 쪽의 시각들이 나온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슈퍼위크를 계기로 금리가 한 단계 더 높아질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는 가운데 상업용 부동산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충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상업용 부동산 문제는 예. 일전에 한번 설명드렸기 때문에 시청자분이 잘 아실 거로 생각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은데요. 예. 다시 한번 페드의 금리 동결 이후에 금리를 추가적으로 올리겠다 하는 측면에서 R스타 금리, R더블스타 금리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다들 시청자 여러분 아시죠? 예. R스타 금리는 경기 침체든 회복이든 거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중립금리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R더블스타 금리는 금융 시스템을 건전하게 가져가는 금리 수준이다. 그런데 향후에 금리가 고착화되면 고금리가 고착화되면 R스타 금리와 R더블스타 금리 간의 괴리가 더 벌어진다. 예. 괴리가 더 벌어진다. 그러면 어떠냐? 결국 고금리에 따른 부작용들이 속출할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경기가 좀 괜찮으니까 다른 측면이거든요. 예.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면 은행의 대선 충당은 많이 쌀 겁니다. 앞으로 대선 충당 많이 쌓야 될 겁니다. 나중에 그 수치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은행의 위기 문제 이런 문제가 이제 나올 거로 이렇게 보이고요. 왜 대선 충당을 많이 쌓느냐 하면 상업용 부동산의 부실이 앞으로 많이 발생할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사전적으로 이렇게 대선 충당을 많이 갈 것이다. 이 대선 충당을 쌓지 못했던 것은 올해 3월 달에 SB 사태라든가 은행 위기가 다시 한번 오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사실 상업용 부동산의 추가 하락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월가에서 가장 관심 있는
미국 국채 금리 4.5%, 4.49%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계산을 한번 임의적으로 해봤습니다. 예. 4.5% 되면 숨겨진 부실, 그림자 부실 대출이 아주 가시화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의 공식 통계는 직간접적으로 미국의 그 부동산 관련 부실 자산이 지금 4,400조 원입니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예금의 5분의 1, 20%입니다. 굉장히 큰 액수죠. 예. 근데 여기에 숨겨진 이렇게 부실이 가시화될 경우에는 어떠냐? 대체로 4.5%가 넘으면 예금의 약 30%까지 올라간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앞으로 미국의 국채 금리가 4.5% 근접하는 것이 오늘 월가에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를 완화시키면서 채권, 주식, 달러 가치는 오늘 이렇게 불안감면 안전통화로서 심리가 강해지면서 오늘 달러 인덱스가 한 105 정도로 이렇게 됐을 겁니다. 예. 그런 과정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김채연 PD께서 발빠르게 달러 인덱스를 보여주셨죠? 예. 어제 105.36 정도로 해서 달러가 강세가 되는 모습 이렇게 보시면 그만큼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다 보니까 예. 안전통화로서 달러를 이렇게 사게 되는 배경이다. 또 미국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다른 국가와의 금리 차가 Great Divergence 대발산이 발생하죠. 예. 그러면 중국에서 자금 빼가지고 미국으로 가는 위안화 캐리 자금이라든가 한국에서 자금 빼가지고 중국으로 가는 원화 캐리 트레이드, 엔화에서 자금 빼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엔큐레이 트레이드 하다 보니까 달러 수요가 만큼 증가하고 달러가 강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미 금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앞으로 금리를 더 올리게 된다면은 부작용이 확실히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페드도 금리를 변경하기보다는 다른 정책 수단을 감안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금리를 올리겠다는 의향이 나지만 예. 지금까지 작년 3월 이후에 너무 갤로핑으로 단기에 말이 뛰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미 미국의 기준금리는 사실 적정 수준보다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예. 자, 적정금리 산출은 어떻게 하냐? 이거는 중립금리와는 또 다른 금리다는 걸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중립금리는 이 점도표상에 나프로상에 나오는 페드 인사들의 내용 중에 중간 라인을 치고 있습니다는 예. 이 수준은 그동안 통화정책이 제대로 잘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사후적 검증 방식이 테일러 준칙, 그다음에 수정된 테일러 준칙이다. 이걸 한번 이론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시청자분이 예.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테일러 준칙이든 수정된 테일러 준칙이든 현재 금리 수준, 이번에 동결된 5.25에서 5.5%는 어떤 수준이냐? 다 적정 수준보다 높다는 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사실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더 올린다. 가뜩이나 적정 수준도 높은데 예. 올린다. 이렇게 하면 결국 앞서 말씀드린 같이 여러 가지 은행위기 문제라든가 상업용 부동산 문제라든가 경기 침체 문제라든가 각종 또 소득의 분배에 있어서는 그동안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빠이 차가지고 사실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예. 금리가 더 올라가면 저소득층이 굉장히 무너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걸 그렇죠. 어떻게 올 것이냐는 측면에서 앞으로 이렇게 예상된다면 두 가지 시각이 있죠. 이런 걸 감안해서 추가 금리 인상이 어려울 것이다 하는 것이 아까 나왔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입장이었었고 그러나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제3의 대안을 모색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어제 인플레 타겟팅을 상향 조정하자 하는 시각에서 파월 의장이 강하게 2% 인플레 타겟팅을 고수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보면 자, 미국 경제가 받치고 주고 있으니까 인플레를 나머지 부실을 잡겠다는 얘기입니다. 볼커 모멘텀에서 강하게 표상했죠. 그러면 부작용이 예상하는다 하더라도 사실 일부에서는 그 부작용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리지 못할 것이다 이런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가 어렵다면 제3의 대안이 않겠느냐. 그래서 일본식으로 수익률 통제 곡선 이런 것이 미국으로 이렇게 변형되면서 도입하지 않겠냐는 시각이 새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YCC 문제는 미국의 국채 금리에서 돈을 시중에서 유동성을 회수하면 자, 미국의 국채 가격이 이렇게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국채 금리가 올라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국채 금리가 갑작스럽게 4점 단기 금리보다 한번 김채연 PD께서 한번 장단기 금리를 같이 보여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예. 한번 보시 바랍니다. 이런 문제를 깊숙하게 시청자분들 전해드려야 되거든요.
2년물은 추가 금리 인상한데도 불구하고 0.5%뿐이 안 올랐습니다. 예. 근데 10년물은 3.2% 올랐습니다. 그렇죠. 이 배경을 잘 아셔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YCC 컨트롤 문제를 미국에서 도입하면 신용경색이 더 된다. 신용경색이 되면 사실 국제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더 올라가는 현상이 있죠. 그러면 신용경색이 된다면 상업용 부동산이 직격탄이 되는 거죠. 예. 돈이 부족하다면. 돈 끌어대니까 바쁘지 않습니까? 국내 부동산 PF 문제도 1년 되니까 돈 끌어 문제에서 다시 금리가 예금 금리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예. 우리 국고채 금리가 4% 이상 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은 배경을 이루고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상업용 부동산과 관련해 충격적인 경고가 나왔습니다. 9월 FOMC 회의를 계기로 도시 죽음의 고리에 빠질 것이다. Urban Doom Loop이라는 표현인데요. 네. 자, 이 경고가 가시화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이니셜을 따서 UDL 공포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예. 이거 우리나라 표현을 보면 도시 죽음의 공포다 이렇게 이제 언론에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 학술적으로 적용된 용어는 아닙니다. 근데 이게 누가 주장했느냐 하면 컬럼비아 대학의 부동산에 가선 세계 제일의 아마 경제학자입니다. 그래서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현재 예. 뮤에브르라는 분이 요 얼반 뉴움루프라는 단어를 써서 우리나라 말로는 도시 죽음의 공포다는 표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는 저는 그냥 니우 교수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예. 이 교수는 미국의 경제학 쪽에서 예일대 시청자 여러분 아시는 로버트 슐러와 함께 양대 부동산 경제학자다. 오히려 로버트 슐러는 증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하시는 분이 이분이다. 그래서 그만큼 이분의 얘기 한마디 한마디가 미국의 부동산, 전 세계 부동산에 그만큼 신뢰가 높다는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앨런이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디폴트에 의해서 추가적인 상업용 부동산의 부실 문제를 경고하고 있습니다는 그런 것과 맞물려서 지금 이 문제가 사실 미국의 국채금리 4.5% 근접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나오게 된 배경이다. 자, 그러면 DLP의 고리는 세 가지 고리가 있죠. 시청자분이 다 공감하실 거로 생각합니다. 1단계는 1단계 악순환은 고금리, 즉 원격금리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상업용 건물의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면 상업용 건물이 2단계 하락하면 세수가 부족하죠. 뉴욕에서 보면 뉴욕의 세수에서 보면 상업용 부동산에서 거두리는 세수가 거의 그 상당분 차지하거든요. 예.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상태에서 미국 이제 소득세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사실 그 세금이 그런데요. 이게 이제 가격이 떨어지면 세수가 부족하겠죠. 예. 세수가 부족하면 뉴욕에 돌아다니는 그 이 고양이만한 쥐 이거 있잖아요. 잡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봉이 2억을 줘야 되는데요. 그 팀장 이 고양이 쥐 잡는 그 팀장이 있잖아요. 연봉이 2억 넘습니다. 아, 정말요? 저희 2억 넘습니다. 예. 그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그 연봉 줄 수가 없죠. 그러면 뉴욕 증시 예술과 도시의 거리가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유지겁니다. 그러면 예술과 도시 뭐 상업력이 없다면 다시 또 사실 그 도시에 살던 사람이 밖으로 나가겠죠. 예. 그러면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재추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9월 달에 페드 회의가 끝나고 난 이후에 미국에서 금리의 장기 금리의 고착화, 고금리의 고착화, 영속화 이런 쪽에 나오다 보니까 이 DLP 공포가 가시화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쪽의 시각이 더 공감대를 얻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세계 상업용 부동산 시장 현황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갈수록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갈수록 악화되죠. 예. 9월 페드 회의가 직전에도 갈수록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권사를 비롯해서 예. 사실 금융사들이 많이 투자했던 5대 지역일수록 이렇게 부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막을 통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가장 상업용 부동산이 어려운 것은 국내 증권사를 비롯해서 금융사들이 많이 투자했던 미국의 LA, 뉴욕이죠. 그러니까 한국의 그 금융사들이 많이 투자했던 게 미국의 LA, 샌프란시스코의 로스앤젤레스 이렇게 한데요. 예. 어제도 그 YTN인가요? 자막 나왔는데요. 이 공실률 되는 상태에서 노숙자들, 예. 베이비 부머스의 노숙자들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뭐 제가 아침에 담기 어려운 그런 용어를 얘기하겠습니다는 도시 전체가 냄새가 아주 확 퍼졌다 그러더라고요.
홈레스들에서 예. 그게 지금 결국 공신줄이 되는 상태에서 도시가 관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그렇죠. 모습이 나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가격이 떨어지죠. 이것이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뉴욕과 함께 양대 지역에 해당되는 LA 지역, 특히 실리콘밸리가 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는 지금 데러스라든가 이런 쪽으로 다 이렇게 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지금 진행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홍콩도 굉장히 비즈니스 센터 이런 쪽에 굉장히 랜드마크 천공센터의 공신률이 25%, 최근 통계는 30%까지 되고 있습니다. 천공센터는 다들 아실 겁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골드만삭스라든가 해서 사실 세계 인베스트 뱅크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집중 단지다 이렇게 됐습니다. 런던 그랬죠? 런던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국내에서 그 런던에 갔다 오신 금융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는 뒤쪽으로 이렇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것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런던이 국제 금융시장으로서 그것 때문에 런던의 집값이 올라갔던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주식에서는 베네룩스 상국 파리로 돌아가고 예. 그다음에 채권에서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로 되다 보니까 런던의 집값이 상당 부분 상업적 집값들이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그 증권사를 비롯해서 금융사들이 5대 투자 지역이 어디냐 하면 예. 자 어디겠습니까? LA 지역, 그렇죠. 뭐 실리콘밸리도 되겠고, 그다음에 뉴욕도 되고, 그다음에 런던도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는 사실 호주 시드니를 제외고는 호주 시드니도 나쁜데요. 대부분 다 안 좋다. 그래서 국내 그 증권사를 비해서 금융사들이 과거에 글로벌 투자했던 부동산이 어떻게 될 것이냐 예. 하는 이 문제를 지금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페드를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과 관계없이 이미 구조적으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풀기가 어렵다. 이 부분일 것 같은데.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 왜냐하면 통화 정책에 따라서 변동하면 상업용 부동산이 만약에 금리를 인하한 단계로면 상업용 부동산이 재활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글로벌 부동산에 투자했던 사람은 버틸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구조적으로 통화 정책업계 구조적으로 변한다면 사실 상업용 부동산 투자하신 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 판단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지금 세계적으로 디지털을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촘촘히 네트워크 소사이티입니다. 지리적 거리가 중요합니까? 뭐로 모을 필요가 있습니까? 올해 하나그룹에서 사실 여름 휴가철에 저 거저대에 유명한 하나콘도에서 직원들을 해서 이렇게 해서 중심에서 벗어나는데 생산성이 안 떨어졌다 그럽니다. 예. 생산성이 안 돼. 촘촘히 디지털화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집중시킬 필요는 없는 거죠. 예. 그게 앞으로 디지털은 더 증가되지 않느냐. 그리고 더더구나 이제는 온 월드에서 업 월드로 우주 항공 시대가 되니까 도시에 집적할 필요는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지금 고금리, 고환율, 고주가 뭐 이런 식의 삼고가 되다 보니까 예. 네거티브 경영이 유행하는 거죠. 비용을 낮춰야죠. 그렇죠. 그럼 집적돼 있는 임금 높아, 그 다음에 뭐 높아, 부산업 높아, 임대료 높아 여기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기후변화 환경. 예. 기후변화 이상기온일수록 도심이 침체되는 겁니다. 올해 한번 쭉 한 번만 전부 도심일수록 저물었습니다. 예. LA 지역 그렇죠, 뉴욕 그렇죠. 도심일수록 파격이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집적하고 자연을 건드리다 보니까 그만큼 집중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세 가지 요인 이해도 더 많습니다는 예. 항상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보면 좀 버티십시오. 통화 정책 뭐냐? 인하 쪽으로 갑니다. 좀 버티십시오. 근데 구조적인 요인도 많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세계 부동산 투자 문제, 수성자 문제는 한번 근본적으로 감독 당국에서도 철저히 저렇게 감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금융사 입장에서도 상당 부분 이 기조 자체에 이런 경영 방침에서 변화가 있어야 되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대출선이 막힘에 따라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되고 있는데요. 다른 국가들의 상황과 같이 정리해 주시죠. 네, 심각한 상황은 부동산을 투자했던 이런 그 기관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가장 그 장기적으로 미국 국민의 연금과 관련돼 있는 캘펄스라든가 캐스퍼스라든가 이런 상업용 부동산은 지금 부실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상태에서 또 앞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지금 근본적으로 검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문제는 한국의 금융사들입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부동산 시장을 할 때는 우리는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런 게 경험에 일처한 국가들입니다. 예. 그리고 부동산 인력들이 뭐
2대, 3대째 훈련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할 때 항상 수능성 문제를 중시해야 됩니다. 자, 골드만삭스라든가 부동산 시장이 될 때는 한국에 이렇게 프리어드를 해서 붐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빠질 때는 어떠냐? 지금처럼 빠질 때는 채권을 빨리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예. 선순위냐, 중순위냐, 후순위냐. 근데 우리는 메이저 플레이가 들어가지 못기 때문에 선순위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한국 기업 평가에서 자, 한국의 해외 부동산 투자의 대부분 다 74%가 선순위가 아니라 중순위, 후순위다. 최근에 홍콩이라든가 그다음에 프랑스라든가 이런 데서 이 문제로 인해서 고객들의 손실이 굉장히 70%, 80% 되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되는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세계 부동산 투자에 대한 수익, 상업용 부동산 투자 수익률을 복구하기는 쉽지만은 않은 환경이다 하는 걸 결론적으로 시청자분이 투자 전략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상업용 부동산을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